안녕하십니까. 겸재 민광욱입니다. 저희가 할 강의는 사주 마스터 클래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사주를 좀 초입으로 들어가실 분들한테 굉장히 좀 적합한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주에 좀 관심을 좀 있고 사주책을 조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신살까지 어떤 과정을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좀 읽어야지 알아야지 사주 책을 좀 보고 사주 분석을 좀 할 수 있고 사주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목차를 보면 음양오행, 상생상극, 사주팔자, 24절기, 간지, 사주팔자 세우는 법, 육친, 천간합, 지지, 지지충, 형, 원질살과 귀문관살, 공망, 상문조객살, 고신살, 12신살, 12운성 이렇게 17가지 과정이 좀 있는데 이 과정은 책을 읽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주에서 보통 이 과정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만 잘 아시면 사주 풀이를 하거나 사주를 상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과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인데 음양오행이란 무엇이냐? 자, 음양이란 보통 사주학을 하거나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음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단어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음양은 동양의학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음이랑 양이랑 대체 음양은 무엇이냐입니다. 처음에 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국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어떤 물질이 없는 세상을 무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 그 자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거를 나타냅니다. 이 무국이 발달을 해서 음과 양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나눠지는데 이게 보통 보면 태극기에서 나타나는 태극을 나타내죠. 그럼 여기서 음과 양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양 이런 식으로 발당을 하면 양이 나타나야 천지에서 무국으로 가고 무국에서 태극이 나타나고 태극이 양과 음으로 또 나눠집니다. 자, 이 양과 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는 주역에서도 나오고 사주에서도 나오고 동양학에서는 양이 기본입니다. 그럼 양은 대체 무엇이고 음은 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음양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음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땅, 소멸, 어둠, 냉기, 여성, 소극적인, 내향적인, 부드러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음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겨울을 나타내는데 겨울이나 밤을 상징을 하죠. 어두움. 그러니까 좀 추움을 나타냅니다. 음적인 거는 음이라는 게 양, 뭐 이게 남녀 구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음에 대한 속성, 양에 대한 속성, 이게 특징입니다. 양은 하늘을 나타내고 팽창, 밝음, 열기, 남성, 적극적인, 외향적인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음과 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동양 학에서는 완전히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을 모르면은 양의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사주도 어렵고 뭐 주역도 어렵고 뭐 육효도 어렵고 하여튼 모든 학문들이 동양학에서는 음양이 무너지면 책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란 기본 자체가 양은 좀 아까 하늘이라 그랬죠. 좀 올라간다, 상승하는 개념으로 보고 음은 하락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은 좀 차가움, 양은 따뜻함.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힘이 세잖아요. 여자들보다. 그래서 양적인 성향을 좀 많이 띠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도 쪽에서도 또 양이 또 구분이 되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세부적으로 또 볼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카테고리로 양과 음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주역 8쾌도인데 이 주역 8쾌도가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냐입니다. 이거는 이런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인데 처음에 무국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음과 양으로 이제 구분하는 이 태극이 나타납니다. 태극에는 음과 양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중에서도 분명히 음과 양이 또 나눠지잖아요. 그럼 음에서 이걸 태음이라고 그러고 중에서 또 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음에서 양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음에서 마이너스라는 음에서 다시 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양에서도 처음에 양이라는 게 똑같이 발생을 하고 양에서 음이라는 마이너스 성이 발생을 하고 양에서 다시 양이라는 플러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상의학이나 사상체질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중에 음이 나타나고 중에 양이 나타나죠. 여기서 보면 여기는 요거 두 개를 그대로 합니다. 음에서 양이 나타나고 다시 음이 나타나고 음에서 양이 나타나고 또 양이 나타나고 여기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그대로 소음인데 소음을 그대로 씁니다. 양에서 음이 있고 그 위에 음이라는 기능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양과 음이 있고 이 양과 음에서 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겠죠. 그럼 태양에서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양 중에 양에서 음이 발생을 하고 양 중에 양에서 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쾌라고 합니다. 팔쾌. 이 팔쾌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무협지나 이런 중국 영화들 보면은 팔쾌라고 많이 나오죠. 태극기는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이 팔쾌에서 태극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에서도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태극기는 음과 양이 나눠져 있고 팔쾌가 나타나는데 이 팔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나눠져서 나오는 게 태극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양 오행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럼 오행이란 무엇이냐? 음양은 알았는데 그럼 오행은 무엇이냐를 봅니다. 오행이란 무국에서 음과 양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음과 양에서 나눠져서 이 음양에서 다시 오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토를 보통 보면 중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토라 그래서 노란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중앙이기 때문에 이건 환절기 같습니다. 계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목을 보통 동쪽을 나타내고 봄을 상징하고 화는 남쪽을 나타내고 불을 상징하고 금은 서쪽을 나타내고 가을을 상징하고 물은 겨울을 나타내고 북쪽을 상징하는데 이 오행이 음양 오행 놀이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오행은 5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질서, 계절의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순환하는 것을 상징한다. 오행은 음과 양의 변화 과정과 서로 상극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5가지로 형상돼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음양 오행은 이게 뭐 너무너무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게 워낙 이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익숙해지거든요. 이 음양 오행이 좀 익숙해지면 이제 동양 사상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초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행이란 그럼 무엇이냐를 보는 거죠. 오행이란. 그럼 오행의 5가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오행이 이쪽이 목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를 나타냅니다. 양의 기운이 성장하는 음이 나무, 봄, 청색 등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가 아침을 나타내기도 하고 봄을 상징하기도 하고 꼭 10대 같은 걸 나타냅니다. 어린 사람들. 그리고 시작을 나타내고 계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금 막 떠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목은 꼭 양의 기운이 이제 막 샘솟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가 보통 보면은 뭐 아침 한 8시에서 한 10시 사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목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목은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열정적이고 남들보다 좀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년기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멋 모르고 막 덤빌 때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기운도 더 강하죠.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나 운동선수들 보면 거의 아이돌도 그렇고 10대 때 이상이나 이런 추진력이나 힘이 가장 쓸 때 많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봄은 굉장히 양적인 성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화의 성향입니다. 화 같은 경우는 목의 성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침이라면 그럼 여기가 화라 그래서 여기가 한마디로 점심이 되겠죠. 그럼 아침에서 점심으로 가니까 얘가 10대였다면 여기가 한 20, 30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의 기운이 왕성해가지고 불, 여름, 색깔은 적색, 붉은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봄의 성향과 화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화의 성향은 예술성이 강해지고 좀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이런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연예인들이 많이 나타나거나 예술인들이 많이 나타나거나 사업가가 많이 나타나거나 프리랜서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이 화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의 성향과는 좀 완전히 다른 성향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토의 성향. 토의 성향은 좀 어려운데, 목이라는 봄이라는 게 나타나고 화라는 여름이 나타나고, 그럼 이 토는 이 중앙을 상징하거든요. 그 중앙인데 봄과 여름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가을이 나타나는데, 가을은 금기운인데, 그럼 토는 또 여름과 가을의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겨울이 나타나면 토는 또 가을과 겨울 사이, 또 겨울과 봄의 사이. 그래서 토를 환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과 계절을 연결하는 거. 그래서 토는 음양이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이 변환되죠. 목에서 화로 가고 화에서 금으로 가는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고, 땅, 환절기, 황색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토는 중앙을 나타내기 때문에 색깔이 노란 색깔입니다. 황색. 그래서 옛날 황제를 노란 색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노란 색깔이 황제의 색입니다. 왜냐하면 정중앙에 있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황제의 색깔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금은 목, 화, 토, 금. 그럼 금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시간대는 저녁을 나타내고요. 그럼 얘가 20에서 30대였고, 목은 10대였죠. 얘가 아침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쪽이 점심을 나타냈고, 그럼 이쪽은 저녁을 나타냅니다. 그럼 나이로 따지면 한 40대에서 한 50대 같은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에 나무가 성장을 하고 화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수렴한다고 그랬죠. 과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음의 기운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음이라는 건 이거죠. 양의 기운은 나무가 올라가고 꽃을 피우는 것까지는 양의 기운으로 봅니다. 하지만 음의 기운은 과실이 열리잖아요. 과실이 열리면 여기에 에너지가 응축돼 가지고 씨앗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음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맛있어지려고 그러면은 좀 추워야 되고 가물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음의 기운이 더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속을 나타내고 가을을 나타내고 색깔로는 흰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의 어떤 힘이 좀 강해지면은 전문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주에도 금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전문직들이나 어느 분야에서 좀 강한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봐서 의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수는 음양오행 중에서 목이 이렇게 흘러가고 금이 이렇게 가죠. 가운데는 토가 있을 거고 수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10대, 20, 30대, 여기는 그럼 40, 50대. 그럼 여기서부터는 60대 이후가 되겠죠. 그럼 이쪽부터는 노년기를 나타냅니다. 그럼 노년기라는 거는 이미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나이가 되면은 회사에서도 정년퇴직하는 나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무가 성장하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은다면 이쪽에서는 열매가 다 떨어지잖아요. 나뭇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그러면 앙상한 가지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 추운 겨울을 버티지, 여기다가 에너지를 갖다 다 쓰면은 나무는 아마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수는 음의 기운이 가장 완성한 것을 의미하고, 물을 상징하고, 겨울을 상징하고, 검은색, 흑색을 상징하고, 이때는 쉬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주에 물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좀 뭔가 생각이 남들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직업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IT 계열 쪽이나 연구 계열 쪽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런 심리 같은 경우들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물의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양 오행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할 때 음양 오행을 할 때 대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은 양이 성장하는 기운이고, 봄과 아침과 10대에서 20대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이 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런 갑과 을. 그래서 갑을 관계라고 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이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인과 묘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지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보는 것들이 사주학인데, 이 목을 두 개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에서는 갑, 을이 천간을 나타내고, 인, 묘가 지지를 나타냅니다. 그게 전부 다 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얘네들도 중요하지만 이 목이 중요한 겁니다. 목이.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잘못해서 잠깐만 얘만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목에서 왔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목이라는 거는 어떤 성향이냐? 자, 곡하고 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땅을 뚫고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소나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대들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큰 나무를 나타내는데, 이런 소나무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보통 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은 꼭 소나무 같다, 대들보 같다, 뭐 기둥 같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직하는 성향이죠. 곡하는 성향이 아니고 직진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게 갑이다. 갑은 다른 말로 인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 얘는 갑. 그러면 목의 성향이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불굴이라는 거는 얘가 아까도 얘기했던 10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몰라. 뭘 몰라. 그러니까 얘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지 나쁜지 그게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많은 애들이 정말 추진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에 목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갑, 을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일단 지르고 봐요. 뭐 시작하고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겁이 없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겁이 없겠죠. 경험이 있으면 사실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30대, 40대 들어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내가 해봤더니 당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목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청소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수성가한다.
얘네들은 일찍이잖아. 얘네가 10대, 20대니까 모기인들하고는 빨리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이돌 가수들이거나 이상하게 10대, 20대 때 핀 애들은 목 기운이 굉장히 좀 강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어리다라는 건 당연하죠. 10대 같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이 목은 갑과 을이다. 목은 다시 인과 묘다. 그래서 이 갑의 성향이 그렇게 강하게 직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을은 그럼 뭐냐? 이 을은 땅을 갖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혀 있어도 얘를 뚫고 이렇게 휘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곡하다라는 거야. 곡하다. 곡하다는 거는 뭐가 막으면 나는 피해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사주 안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사주 안에 갑이 있는 경우와 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내 사주 안에 두 개 다 목기운이죠. 두 개 다 목기운이 되는데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두 개 다 목기운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되게 의욕적이구나. 진취적이겠구나. 진취? 그 다음에 뭐랄까 뭐 불굴의 의지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뭔가 추진력도 강하겠구나. 그 다음에 뭔가 빨리 일을 저지르겠구나. 그리고 기획 마케팅 같은 경우를 잘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새로운 것을 그러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홍보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 보통 기획 잘 하시는 분들이 목기운이 있는데 자, 갑이 있는 사람이냐 을이 있는 사람이냐 따라 달라지겠죠. 갑 같은 경우는 을은 한마디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고 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갑은 PD들이나 감독들 같이 좀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좀 크게 보고 얘는 좀 세세하게 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을이 더 디테일하고 갑은 좀 크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을 할 때도 갑은 갖다가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타나요. 갑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을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사업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자기 일을 하고 아니면 공방같이 이런 꽃을 만들거나 목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을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목인데도 갑과 을이 다르다. 그러면 갑은 양이겠죠? 얘는 음의 성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의 성향은 막 뻗어나가고 좀 겁이 없고 하늘을 나타내는데 음은 좀 소규모, 좀 뭐랄까, 그러니까 밤을 나타내고 어두움을 나타내고 차가움을 나타내지만 갑과 을의 성향 때문에 같은 목인데도 얘가 더 빨리 저지르고 얘는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이 훨씬 더 단순해요. 을은 생각보다 생각이 많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좀 어떤 일을 벌릴 때 누가 먼저 벌릴까요? 그러면 무조건 갑이 먼저 벌리고 을은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벌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성공하실 확률이 을목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행의 기본 성향에서 이제 화를 하겠습니다. 화는 양이 왕성하고 여름을 나타내고 점심을 나타내고 20대, 30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기존에 모기를 했죠. 그럼 여기가 화 기운입니다. 목은 봄을 상징하고 아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대 같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청소년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의욕적으로 뻗어가는 건데 여기서 갑과 을로 나눠지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나눠진다면 그럼 화는 얘가 플러스 하나면 얘는 아마 플러스 2개겠죠. 왜냐면은 태양이 더 떠올랐으니까. 그럼 얘는 20대에서 30대를 나타내고 점심때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태양이 가장 높게 떠오를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밝은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땅에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낮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해져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게 다 보이거든요. 땅에 떨어진 지저분한 거, 안 좋은 게 다 보이고 좋고 싫음이 좀 분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싫고 좋음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위로 쳐다보니까. 그래서 나를 꾸미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남한테 보여주거나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꾸민다와 폼생폼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성패가 다단하다는 거는 되게 승패가 빨리 나요. 왜냐하면 이 화기운이라는 거는 이런 해변가에, 여름 해변가에, 그것도 한낮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낮에 여름 해변가에 뭐 어디 해운대 같은데, 한마디로 여름 해운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공부가 안 되겠죠. 관심 분야가 공부가 안 되잖아. 너무 더우니까. 그럼 공부도 안 되고, 그럼 노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남들 놀고, 그 다음에 남들이 다 해변가에 놀고 있는데 나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나도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화기운들은 이런 변화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유행성을 되게 빨리 따라가요. 왜냐면 남들한테 보이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면 이게 싫고 좋고, 그 다음에 남들이 뭐 하는 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럼 나 혼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화기운들은 좀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20, 30대니까. 이때 놀지 언제 놀아? 노세 젊어서 노세. 그잖아. 그래서 20, 30대 애들이 가장 잘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성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화는 병과 정으로 나눠져요. 이걸 천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병과 정.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병이라는 건 꼭 태양 같아요. 태양. 태양을 상징한다면 이게 병화죠. 그럼 정화 같은 경우는 꼭 불 같아요. 용광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뜨겁기는 얘가 훨씬 더 뜨겁죠. 태양을 있다고 뭐 내가 뒤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용광로에선 내가 뒤어 죽죠. 그러다 보니까 병화는 어떤 열정적이지만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정화는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결과를 볼 때 정화가 훨씬 더 기운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둘 다 예술성이 강하지만 정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요. 얘는 좀 구체적이 가지고 다양하게 가겠죠. 왜냐면 사방팔방을 다 비춰줘야 되는데 얘는 뭐 다른 데서 촛불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더 라이트 같죠. 불을 비추는 라이트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불씨 같다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데우거나 뭐를 갖다가 조리할 때는 정화의 기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주 안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사주 안에 이런 뭐 이렇게 태양이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니면 예술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아니면 프리랜서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이 사람 지금은 20대에서 30대이기 때문에 누구 밑에서 내가 있기를 싫어하거든요.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지시받는 것도 싫어하고. 왜냐면 내 삶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많은 사람들은 일찍부터 연예인이 되거나 예술 계열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빨리 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20, 30대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친구들도. 그다음에 정화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을 하더라도 약간 전문가, 음악을 하더라도 약간 전문가, 어떤 예술인이 되더라도 약간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오래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더 오래 쌓으려고 해요. 병화보다는. 병화는 그냥 내가 하다가 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정화는 좀 구체적으로 학위를 따거나 내가 그런 자격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성을 좀 더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병정이
이런 첨가를 나타낸다면 병에서 나타나는 게 사나 오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사는 뱀을 나타내고 오는 말을 나타내는데 이 뱀과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말이 열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보양식인 거예요, 보양식. 왜냐하면 이게 화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뱀도 그렇고 말고기도 그렇고 전부 다 열이 많은 거라서 정력제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게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주는 음식으로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기운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말이 나타나면은 이동과 변화가 엄청 많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인데 토 많이 중요해요. 토. 이게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냐 못 보는 사람이냐는 이 토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토가 사주 음양오행에서는 가장 좀 어려운 단어가 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알겠는데 그럼 토는 뭐냐 이제 토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랬듯이 봄과 여름 사이, 여름과 가을 사이, 가을과 겨울 사이가 이 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는 계절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다만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어떠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게 토다. 그러다 보니까 토를 갖다가 계속 좀 잘못 본 사람들은 토를 사라지게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로 따지면은 토라는 게 진이라는 게 있는데 진은 용을 나타내는데 용이 묘를 만나면 묘가 토끼인데 목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가 토의 역할을 못하고 나무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목인데 그럼 토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만 토의 기능이 목의 기운에 좀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의 기운이 있는데 이걸 개라고 하는데 이 오를 만나면 오술이 합의돼서 화계의 기운으로 바뀌다 보면 이 토의 기능이 토의 역할을 할 거냐 화의 역할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헷갈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사주를 하면서 좀 정립이 돼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 토에 대해서 이게 토가 대체 무엇냐만 좀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토는 기본적으로 사주에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천간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무토와 기토가 나타납니다.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가 나타났다는 거는 한마디로 토를 큰 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는 이런 땅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큰 산이고 이건 땅이면 어떤 흙을 상징하죠. 땅을 상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를 땅과 흙으로 보기도 하고 오래됐다. 오래됐다라는 게 뭐냐면 땅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이 옛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운도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전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심리나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거든요. 전통적인 걸 맡기고 그 다음에 영감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늙은이, 애늙은이 같거든요. 애늙은이.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건 토는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면 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토는 음양오행 중에 목, 화, 금, 수가 있으면 토, 중앙을 상징합니다. 중앙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도 될 수도 있고 화도 될 수도 있고 금도 될 수 있고 수도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우유부단한 경우들도 되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토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토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사주 안에 보통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많이 갖느냐? 보통 보면은 요즘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것도 여행 유튜버. 여행 유튜버들이 이 토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이런 철학이나 이런 심리,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이 역사, 고고학 이런 쪽이 또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많이 나타나는 게 그냥 집에서 집순이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토를 다른 말로 게으르다라고도 하거든요. 아니면 왜 게으르냐? 생각만 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이동이 없어, 이동이.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다시 한번 토를 갖다가 하면 토는 목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금도 아니랬죠. 토, 중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목까지 했고 화까지 했는데 화는 태양이라고 얘기를 했고 목. 그러면 이 토의 기능은 땅이라고 그러고 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화까지 이렇게 나타나면 꼭 사막같이 변해버리죠. 그죠? 화나 토가 많으면 그럼 이걸 사막사주라고 하는데 이런 사주들은 이동과 변화가 되게 많아져요. 왜 많냐면 여기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유목민족같이 떠돌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토가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많이 나타나고 예술인도 많이 나타나지만 요즘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여행 유튜버. 아니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명상이나 요가 이런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시는 분들도 이 화랑 토의 어울림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목과 화가 있는데 토가 있으면 목이랑 토랑 어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무, 기, 을 이런 식으로 사주 안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산이 이쁜 산이 돼버리죠. 내 땅에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아니면 기획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막이 아닌 거죠. 여기서 화토를 만나면 사막이 돼버렸는데 목토를 만나면은 어디 진짜 좋은 설악산이나 어디 지리산 같이 오곡이 푸른 산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포부를 가장 크게 열고 이런 사람들이 일찍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금 하겠습니다. 금은 목이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죠. 그럼 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목은 10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한 20, 30대. 그럼 이쪽은 40대에서 50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거고 가장 그 분야에서 전문 분야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장 내가 어떤 일의 성과가 좀 클 때죠.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류가 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화는 나무가 아직 성장하는 개념이라면 금부터는 성장이 아니고 수렴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사업을 생각하고 사업을 벌렸다면 금이 기운이 강하다면 사업을 이제 끌어당겨야죠. 이득을 내거나 이익을 내야 되는 단계가 금의 기운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금은 가을을 나타내고 저녁을 나타내고 40에서 50, 60대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전문직, 기술직, 소위 장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목화 때 일을 했으니까 이제 금 때는 내가 그걸 갖다 추스려야죠. 20대, 20대, 30대, 40, 50대가 됐는데 그럼 내가 장인이 될 수밖에 없죠. 융통성이 부족해요. 왜 융통성이 부족하냐면 이미 내가 해봤더니 이게 맞더라는 게 이미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을 들어도 말을 듣질 않아요. 왜냐면 내가 했는데 됐었어. 근데 왜 남들이 안 된대? 내가 했든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리고 한 번 마음 먹으면 끝을 봐요. 왜 갈 데가 없잖아. 40, 50대 넘어가지고 반향을 틀기도 어렵잖아. 직업을 바꾸기도 어렵고
다른 걸 생각하기도 늦은 나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던 안 되던 끝을 봐야 돼요.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다. 의리와 책임감과 끈기가 강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과일에 씨앗을 맺으려면 이 과일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금의 성향은 보통 경금이나 이렇게 신금으로 나눠지는데, 천간에서 나눠질 때 이 경이라는 거는 이런 큰 원석 같아요, 원석. 그래서 돌멩이 같은 경우나 바위, 뭐 쇳덩어리 이런 걸 나타낸다면, 이 신금 같은 경우는 가공된 이런 뜻이에요. 가공된.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인 게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경금과 신금에 같은 금인데도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경금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고집도 경금이 더 세고, 융통성도 경금이 더 없고, 전문성도 경금이 다른데 얘는 좀 항공이나 어떤 조선, 자동차 이렇게 좀 큰 물건들을 다루고, 신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컴퓨터 아니면 어떤 의학기기 이런 식으로 세밀한 거를 나누는 게 신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와일드하고 신금은 좀 세밀한 작업들을 좀 많이 한다라고 봐요. 그 대신 융통성 없는 거는 다 똑같은데 경금 같은 경우는 눈에 보여요. 나는 융통성이 없고 뭐하다, 난 싫어. 그런데 신금 같은 경우는 보이지가 잘 않아요. 이상하게 좀 까딱스럽고 좀 예민한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마음은 끝을 본다라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끝을 본다면 신금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목이 나고 화가 되고 금이 달면 경금, 경금, 경금 이렇게 사주 안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금이 너무 강하니까. 왜냐면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강함의 에너지가. 그리고 융통성이나 전문직, 기술직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무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인.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나 경찰들이 되게 직업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몸을 써서 움직이는 직업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몸을 써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통 기술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건설, 경기 쪽에서도 경금일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이 나타날 때는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럼 반대로 신금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신금. 신금은 같은 기술직인데도 얘는 공부를 더 해서 그 분야에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된 것들을 나타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금일주들이 보통 보면은 머리가 되게 치밀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배우 조종자가 신금일주들이 좀 많아요. 경금일주 같은 경우는 행동을 한다면, 신금은 좀 계획적이고, 왜냐 전문직의 아이가 한번 마음 먹은 끝을 보는 사람이 잘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직업들 많이 나타나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 중에서도 머리를 많이 쓰는 전문직들이 신금일주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김일성 사주도 신금일주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근데 전략적이에요. 사람들이 분석적이고. 그럼 이게 이제 목에서 화, 금으로 넘어갔는데 토가 있었죠. 얘가 10대, 얘가 뭐 20대, 얘가 뭐 40대 뭐 이렇게 가면 지금 토랑 금이 만날 때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만날 때와 이렇게 만날 때가 있다 그랬죠. 목이랑 토랑 만나면 이런 기획적인 것들이 사업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되고, 화나 토가 합쳐지면
예술성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유행성이나 변화가 더 강해지고. 그럼 토랑 금이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토랑 금이 만나는 경우. 그럼 토랑 금이 만나면 더 이 토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과 금의 융통성 없는 사상이 합쳐져 버려요. 고집불통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장인이에요, 장인. 무형문화재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길만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토와 금이 합쳐진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60대, 70대까지도 한 분야에서 계속 종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 수. 수는 목, 화, 토에 금, 이제 수. 여기로 넘어가죠. 여기가 보통 10대에서 한 20대라면 20대에서 한 4, 50대, 얘가 40대에서 한 60대라면 여기가 60대에서 거의 80대까지 되겠죠. 그러면 일단 나이가 되게 지나갔죠. 왜냐하면 여기가 봄을 상징하고 아침을 상징한다면 이쪽이 점심을 나타내고 여름을 상징하고 이쪽은 저녁을 나타내고 가을을 나타내는데 저녁에서 가을에서 일단은 넘어갔죠. 그럼 심야죠, 심야. 그리고 얘가 60, 70대니까 거의 70대 노인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깜깜한 밤, 겨울밤에 움직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가 않아. 깜깜해가지고 겨울밤에.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죠. 왜냐면 나가봤자 추우니까 집에서 생각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 일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보이지가 않잖아. 고립이 돼 있는 거랑 같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움직이면 머무르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떠나면 집을 나오면 겨울왕국에서 집을 나왔으면 일단 봄으로 가던가 금으로 가던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수가 되게 좀 특이한 성향들을 좀 많이 띄어요. 그럼 수는 어떤 성향을 띠느냐? 여기는 임수라는 거와 이런 개수로 두 개가 나눠져요. 천간이. 임은 이런 바닷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강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흐른다. 개수는 비 같아, 비. 하늘에 내리는 비, 뭐 안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얘는 흐르지 않고 좀 머무른다. 그래서 임수와 개수의 두 가지 차이가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임수가 많다, 사주에 임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동이 되게 많겠구나. 왜냐면 물은 계속 흘러야 되니까. 고이면 썩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많은 사람들 이동이 많아서 이런 무역이나 유통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안개 같은 구름이기 때문에 멈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연구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한 분야에서 계속 앉아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임수와 이런 개수의 차이가 어떤 거냐? 얘는 분명히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근데 두 개 다 물 기운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기운에 플러스의 마이너스 기운을 가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둘 다 물의 기운을 갖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죠. 그리고 굉장히 학문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나 머리 좋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가서나 아이디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게 임수와 개수다. 근데 움직임은 임수가 강하다 그랬잖아. 얘는 아까 같이 무역이나 유통 아니면 해외 쪽과 관련이 많아서 옛날에는 외교관 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개수는 연구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생각이 더 많아지고 학문적인 게 많아서. 그래서 소위 박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임수와 개수의 차이가 좀 있는데, 임수들 같은 경우는 둘 다 생각이 많지만 임수는 좀 보여요. 근데 개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수가 너무 많아도 사주에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이런 분들이 머리로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IT 계열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코인 같이 주식이나 이런 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개수일주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개수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행 기본편인데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이런 동양학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뭐 동양학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되겠죠. 주역을 공부하시거나 풍수를 하시거나 이름을 하시거나 뭐 구성학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학문이죠. 뭐 신화와 문화 뭐 그것도 다 똑같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동양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오행 기본표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동양학은 이 오행 기본표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동양에 대한 신화, 뭐 박혁거세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고조선의 주몽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런 신화나 설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모르면. 아예. 왜 알에서 태어났고, 왜 그곳에서 알지에서 나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오행 기본표의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왜 닭이 울음을 짓고 왜 옆구리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신화들도 전부 다 오행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양은 이게 다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화, 설화뿐만이 아니고 사주의 형태, 그 다음에 한의학도 여기에 들어가죠. 한의학 하시는 분들도 이거 달달달 외우실 거예요, 아마. 한의학 하시는 분들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좀 달달달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아예 동양학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이런 경복궁 을 둘러싼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곽에 문이 있죠. 여기 보면 남대문이라고 하고 여기는 동대문이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서대문이 되겠죠. 여기는 북대문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건데 여기서 보면은 동쪽은 무조건 목을 나타내요. 목. 자, 나무를 나타내는데 여기를 쭉 보면 여기 동대문의 이름이 뭐냐면은 동대문의 이름이 흥인지문이에요. 흥인지문. 그러면 흥하다라는 거죠. 뭐가 높게 인이 흥하다는 얘기. 인. 그럼 인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쭉 돌아오면은 인이 예지신이라고 있어요. 인이 예지신. 인이 예지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인이 예지신이라고 있죠. 여기 오상에 대해서 인.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 인. 그러면 남대문 같은 경우는 숭례문이라고 하죠. 숭례문. 여기서 나타나요. 남쪽이니까. 화가 남쪽이니까 숭례문. 그 다음에 서대문 같은 돈의문이라고 하죠. 돈의문. 의자가 여기 나오죠. 의자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씨를 하나씩 띄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으니까 믿을 신자죠. 그러면 내 경복궁에 있는 건 믿을 신자죠. 그럼 왕을 믿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북대문을 갖다가 자이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자이문이지만 지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온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곽을 질 때도 이런 걸로 따고 그 다음에 경복궁이나 이런 성곽 위에 보면은 동물에 있는데 그게 현무, 뭐 기린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청룡 있죠. 그럼 목. 한마디로 동쪽에 있는 문에는 청룡의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주작. 이게 남쪽의 문인데 남쪽의 문에는 주작을 그리고 백호. 이거는 금이라 그래서 서쪽인데 서쪽에는 백호를 그려요. 현무는 북쪽인데 북쪽에다 현무 모양을 그려요. 그래서 문을 출입할 때 이렇게 문 위를 이렇게 보면은 동물의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보통 청룡, 주작, 백호, 현무의 모양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여기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보면 한의학을 보면은 이렇게 오주라고 하거나 손발톱이라고 하거나 오간이라고 하거나 오부, 오장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의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그래서 목은 간을 상징하는데 이 목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으면 쓸개도 안 좋지만 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으면 눈에 황달이 끼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이 안 좋아져요. 근육. 왜냐하면 목이 안 좋아지면은 근육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이 안 좋아지면은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굳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뇌경색이나 중풍을 맞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톱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손발톱이 깨지거나 손발톱에 무늬가 생기면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간이 안 좋아지면 손발톱에 인작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분노. 그래서 이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분노를 조절을 못 하거든요. 간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여기 나타나요. 그리고 인이라는 게 참을 인자인데 인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게 인자함을 나타내요. 갑과 을이라는 게. 근데 갑을이 너무 강해지면 인자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해지고 굉장히 차져요. 그래서 갑과 을은 인이라서 공자가 말하는 인, 사람들이 부드럽게 하고 예의를 알고 사람들을 잘하는데 너무 많으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런 인체에 대해서는 한의학에서 나온 거고, 자연에 대해서도는 이제 사주에서 나온 거나 반향을 나타내는 거고, 방위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에서 나타나는 여기들은 기본적으로 좀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야 어디 왕궁을 가서나 경복궁을 가서나 내가 자연을 가거나 산에 가거나 사람의 인체를 보거나 어떤 동양학을 갖다 신화를 보거나 이해를 하더라도 이 오행기본표가 모르면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아예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주 초입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얘를 갖다가 좀 달달달달달달달 좀 외우는 수준까지는 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 인체는 일단 한의학에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조금 어렵고, 여기 방위 같은 경우는 사주학에서 좀 많이 써요. 방위 같은 경우는 38목이라 해서 숫자들 나타내기도 하고, 27화, 이걸 화기운이라고 하는데, 얘는 38목, 목기운이라고 하고, 52 토락을 나타내고, 49 금의 기운을 나타내고, 16 수,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생수와 성수는 주역이나 이런 구성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내일이죠. 사주 안에서 내가 갑과 을이 되게 많은데 내가 갑과 을이 깨졌다. 그러면 38이 깨진 거랑 같아, 숫자가. 그럼 나는 목이 필요하면 3번이나 8번이라는 숫자가 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숫자죠. 왜냐면 목의 숫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차 번호를 뭘로 쓰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내가 목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3이나 8번을 좀 주면은 목의 성향이 좀 강해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여기서도 쓴다. 그 다음에 8캐 같은 경우는 주역에서 많이 가죠. 이거 진, 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행음이라서 기역자. 그래서 이름을 질 때도 똑같이 집니다. 기역이니까 김씨나 구씨나 이렇게 되는 거는 기역자가 들어가죠. 이거는 목의 기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김이나 구씨는 목의 기운을 강한 이름들 이렇게 두기로 해요. 그래서 이름을 질 때 목의 기운이 없으면 가운데 성형 이시면은 이 규한 이렇게 되면 규자가 기역자니까 기역자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을 질 때도 많이 쓰고, 이거는 사주에 나오는 거죠. 갑을병전 무기경신임계 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리고 월도 인월은 1, 2월 달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주에서 좀 쓸 수가 있는 거랑 여기가 사주에 쓸 수 있는 거고, 이쪽 거는 좀 의학에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사주를 볼 때 이걸 알아야 내가 어디가 아파요 할 때 여기가 어디가 안 좋을까를 설명을 이쪽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서 내가 어떤 좀 풍부하게 남을 설명을 하거나 풍부하게 대화를 하려면 이거를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목은 기본적으로 봄을 상징한다 그랬죠. 계절로는. 근데 화는 여름이죠. 여름을 사체고. 토는 사실은 계절이 아니에요. 금은 가을을 상징하죠. 여기서 가을을 상징하고, 물은 겨울을 상징하고. 그러면 여기서 오성,
이 성질은 어떤 거냐를 보는 거죠. 봄은 이렇게 한마디로 풀을 뚫고 땅을 뚫고 풀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새싹이 돋는 성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진취적인 거를 나타낼 때는 목의 성향이다. 화는 염상이라서 뜨거움을 나타내요. 그럼 여기는 더운 거죠. 더운 거. 그럼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요. 열기니까 열정을 나타내죠. 열정. 열정과 자유를 나타내요. 이 성향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색이라는 거는, 가색은 이쪽 색깔과 저쪽 색깔 다 띈다는 얘기예요. 톤은 이쪽 색깔도 띄고 저쪽 색깔도 변한다는 얘기고, 종혁, 혁은 따른다는 얘기죠. 한쪽을 따른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내가 열매면 열매 씨앗을 따라야 되거나 이제 뭘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혁, 강하고 윤하, 흘러간다는 거죠. 물과 같으니까. 그래서 흘러가는 게 그게 정신으로 흘러갈 거냐 아니면 이동으로 할 거냐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오화, 화의 성, 생이죠. 올라가니까 생장한다의 생자. 장은 커진다는 얘기에서 여기서 생장하면 여기서 꽃을 피우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수렴하는 거죠. 그럼 열매를 여기서 꽃을 피워서 이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고, 장 이제는 죽어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화는 이거를 설명한다라고 보고, 오기는 어떤 거냐? 자, 오행 기본표를 보면 이제 오화, 그다음에 오기라는 게 있죠. 기운을 나타내요. 그럼 이 기운은 어떤 거냐면, 목은 보통 바람을 상징해요. 바람 풍자니까. 그럼 바람 풍자 같은 경우는 보통 올라가거나 뻗어가거나 하는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목의 성향이 망가지거나 너무 강해질 때는 이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풍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중풍에 들어오거나 내가 이제 바람같이 뭘 이렇게 뽑아가는 능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은 지금 화의 기운이에요. 화는 점심을 나타내고 여름을 상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열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금은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금은 건조해서, 가을이 지금 보면 다 건조하잖아요. 건조해야 나뭇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으니까. 그 다음에 물은 겨울을 나타내요. 그래서 추울 한자죠. 그러니까 한을 나타내니까 겨울이 추워야 뭔가 어떤 새로운 새싹이 다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기는 이렇게 목은 풍, 화는 열, 금은 수는 화, 그 다음에 토는 습하다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이쪽과 이쪽에 중간에 끼다 보니까 습한 것보다는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색, 색깔이죠. 어떤 색깔을 갖느냐. 목은 청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목은 나무기 때문에 봄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청색, 녹색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집에 공부를 잘하려고 하거나 아이들이 있는 데는 나무의 모양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벽지를 청색으로 하면 굉장히 기운이 좀 강해지죠. 그래서 공부나 학문적인 것들이 더 강해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이죠. 부드러울 인자를 하고 분노를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청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는 여름을 나타내는데, 화를 이렇게 쭉 내려보면 적색이죠. 붉은 색깔. 그래서 화는 붉은 색깔이에요. 붉은색이니까 열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붉은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노란 색깔과 붉은 색깔을 좋아하는 게, 노랑은 황제를 나타내고 돈을 상징하고, 붉은 것은 열정을 나타내고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가 중앙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붉은 걸 나타내고, 공산주의들이 전부 다 붉은 색깔을 나타내죠.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열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는 황색이죠. 황색이니까 한마디로 황제의 색깔로 나타내거나 금 색깔을 나타내고, 금은 흰 색깔이에요. 백색. 그래서 금 색깔을 할 때는 흰 벽지나 시계 달면 좀 차가워 보이잖아요. 이런 그 조명 같은 경우도 노란빛보다는 흰색이 좀 차가움을 나타내죠. 그래서 차다라는 걸 나타내요. 근데 물은 흑색, 검정색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밤이 되고 겨울이 되면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검정이나 흑색깔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방이를 할 겁니다. 오방이가 사주를 보거나 풍수를 보거나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죠. 동양은 무조건 남쪽을 위로 보고 북쪽을 밑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남쪽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남쪽을 보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동쪽을 보면 동쪽은 목의 기운을 갖는 거죠. 자, 목의 기운을 갖는 거고, 동쪽을 보면 청색깔이죠. 청색깔을 갖고, 동물로 보면 용이에요. 그래서 청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청룡이 되는 거죠. 자청룡. 동쪽은 자청룡이 되는 거고, 서쪽을 보면 백호죠. 백호. 그러니까 백호라는 건 호랑이를 나타내는데, 백색깔은 서쪽은 흰색깔을 나타내고, 호랑이를 나타내죠.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가 돼요. 우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앞쪽은 전주작이라고 해서 주작이라는 건 남쪽을 나타내고 붉은 색깔을 나타내요. 그래서 붉은 색깔은 남색이죠. 그래서 여름을 나타내고 남쪽은 붉은 색깔을 나타낸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전주작, 뒤에 있는 거는 지금 물의 기운을 나타내죠. 물의 기운을 나타내서 북쪽을 나타내고 물의 기운은, 그 다음에 색깔로 보면 현무라고 하죠. 현무는 거북이를 나타내는데 지혜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내가 살죠. 그래서 물은 생명을 나타내고 어머니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는 조상의 자리다라고 보면 되고, 앞에 있는 거는 자식의 자리고도 미래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를 나눠줘요. 그래서 좌측이 높으냐 우측이 높으냐를 보면 좌의정 우의정으로 나눠지면 보통 좌의정이 더 높은 걸로 봐요. 왜냐면 우의정보다는, 그래서 무조건 동쪽을 나타내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게 더 높다. 그래서 남자는 좌측에 앉고 여자는 우측에 앉게 돼요. 유교에서는. 그 다음에 손도 남자가 좌측선이 올라가요. 여자는 우측선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옷을 만들거나 의복을 만들거나 상조 전례도 이런 것들을 따른다. 근데 이제 서양은 이거야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돼가지고 북쪽이 위로 올라가고 동쪽이 이쪽으로 가고 서쪽이 여기 가고 남쪽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좀 어떻게 지도를 뒤집어 보는 거랑 같아요. 원래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동양은 나를 기준으로 남쪽을 보는 거고 북쪽은 이거 방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방위가 좀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자연을 했고, 그 다음에 방위는 지금 제가 얘기한 방위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목화토금술에서 자청령, 우백호 같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자, 오행 기본표인데, 오행 기본표는 사주를 공부하거나 동양학에 초입으로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알아야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방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한마디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게 진짜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